타닥, 타다닥, 화르륵. 검붉은 불길이 아궁이 밖으로 혀를 날름거리며 튀어나와 낡은 문풍지를 집어삼킬 듯 위협적으로 솟구쳤다. 매서운 북풍한 소리 몰아치던 칠흑 같은 밤. 강원도 두매상월의 허름한 초가 삼간에서는 짐승의 울부짖음과도 같은 처절한 비명이 터져나왔다. 에이, 이따위 글자 조각들이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10년이다. 무려 10년 내 청춘을 이 종이 쪼가리에 묶고도 모자라 이제는 처자식까지 굶겨 죽이게 생겼으니 내 이 저주받은 붓대를 꺾고 책을 태워야 비로소 사람 구실을 할 것이다. 헝클어진 상투머리에 핏발선 눈을 한 선비 김민호는 마치 악귀에 들린 사람처럼 서한 위에 놓여있던 맹자와 노노를 닥치는 대로 집어들어 이글거리는 아궁이 불 속으로 쳐넣고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그의 손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불길에 던져진 책장들이 검게 타들어가며 내뿜는 매캐한 연기가 좁은 부엌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타는 냄새가 아니라 한 남자의 무너져 내린 자존심과 산산조각난 꿈이 타들어가는 비릿한 절망의 냄새였다. 그 순간 부엌문이 거칠게 열리며 홑겹 저고리 차림의 여인이 맨발로 뛰어 들어왔다. 민우의 아내 소연이었다. 그녀는 불길이 치솟는 아궁이 앞으로 주저보아 없이 몸을 던졌다. 서방님, 아니 도옵니다. 이것이 어찌 종이 쪼가리입니까? 이것은 서방님의 혼이요. 우리 가문에 명운이 걸린 생명줄입니다. 소연은 이미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 책 묶음을 맨손으로 끄집어냈다. 뜨거운 화기가 여인의 하얀 손등을 덮치고 살타는 냄새가 진동했지만 그녀는 고통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필사적으로 책을 가슴에 품어 불을 껐다. 시벌건 불씨가 그녀의 소매 끝을 태우고 손바닥에 끔찍한 화상을 남겼으나 소연의 눈동자는 남편을 향한 애타는 호소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의 눈물 젖은 얼굴은 그을음으로 얼룩졌고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공포가 아닌 단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민우는 아내의 기가 막힌 행동에 잠시 넋을 잃고 멍하니 서 있다가 이내 바닥에 주저앉으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부인, 왜 이러시오? 나 같은 놈은 글을 읽을 자격이 없어. 차라리 나무를 하고 밭을 갈아 입에 풀칠이나 하는 게 낫단 말이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날카로운 고성이 날아들었다. 에구머니나, 이게 무슨 난리냐. 한밤중에 불귀신이 씌었나. 집구석을 아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구나.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 나온 이는 민우의 노모 최 씨였다. 그녀는 연기가 자욱한 부엌골을 보고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차더니 곧장 화살을 며느리 소연에게 돌렸다. 최 씨의 눈은 매섭게 찢어져 있었고 가난과 세월의 풍패 찌든 얼굴에는 도끼 서린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화상을 입어 벌겋게 부어오른 손을 감싸 쥐고 있는 것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바닥에 널브러진 책들과 꺼져가는 아궁이 불씨를 보며 악다구니를 퍼부었다. 내년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양반집 규수라고 콧대 높게 들어오더니 가져온 재물은커녕 남편 앞길만 막고 있질 않느냐. 삭바느질 솜씨가 좋기를 하냐. 바틸이 야무지기를 하냐. 저 귀한 책을 태우게 만들다니. 내년이 내 아들 속을 얼마나 뒤집어 놓았으면 저 순한 것이 저리도 폐악을 부리겠느냐. 최 씨의 모진 말들은 비수처럼 소연의 가슴에 꽂혔지만 소연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아궁이의 잔불만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사실 소연은 몰락한 양반가의 여식으로 글을 읽을 줄 알고 사리에 밝은 여인이었다. 시집올 때 가져온 몇 안 되는 혼수품은 이미 지난 흉년에
식량을 구하느라 다 팔아버린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오직 비녀 하나뿐이었다.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지만 소연은 한 번도 시어머니를 원망하거나 남편을 탓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 민우의 재주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님을. 그가 과거에 낙방하는 것은 실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가난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잃고 시험장에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탓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민우가 방금 책을 태우려 했던 것은 공부가 싫어서가 아니라 굶주리는 노모와 고생하는 아내를 보며 느끼는 뼈저린 죄책감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소연은 꿰뚫어 보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녀는 자신의 손이 타들어가는 고통보다 남편의 무너진 마음이 더 아팠던 것이다.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으름이 잔뜩 묻은 책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털어내어 치마폭에 감쌌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러나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방님,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어떤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근골을 수고롭게 하며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한다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초는 하늘이 서방님을 크게 쓰시기 위해 내리는 시련일 뿐입니다. 책이 타버렸으면 제가 다시 베꼈으면 되고 붓이 꺾였으면 제 머리카락을 잘라 붓을 매면 됩니다. 허나 서방님의 뜻이 꺾이면 그때는 정말로 우리 집안은 끝장입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울림은 천둥보다 강했다. 민우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눈물 고인 아내의 눈동자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하자 민우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사그라들었던 열망이 다시금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최 씨는 며느리의 당돌한 말대꾸에 기가 찬 듯 입을 떡 벌렸으나 평소와 달리 서슬퍼런 소연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험한 말을 뱉지 못하고 에잉 지지리 복도 없는 년 이라고 중얼거리며 혀를 끌끌 차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매서운 바람 소리만이 윙윙거리며 맴도는 부엌에서 소연은 아픈 손을 감추고 남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식은 숭늉 한 그릇을 떠서 남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드십시오. 그리고 다시 책상 앞에 앉으십시오. 저는 서방님을 믿습니다. 천하가 다 서방님을 비웃어도 저만큼은 서방님이 장원급제하여 금이 환영하실 날을 의심치 않습니다. 민우는 아내가 건넨 숭늉을 마시며 짠맛을 느꼈다. 그것은 숭늉의 맛이 아니라 자신의 못난 처지에 대한 회한과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 뒤섞인 눈물의 맛이었다. 그는 아내의 손을 잡으려다 그녀의 손바닥에 잡힌 끔찍한 물집을 보고는 황급히 손을 거두며 오열을 삼켰다. 그날 밤 민우가 다시 찢어진 책을 펴고 글을 읽기 시작했을 때 소연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건너가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작은 헝겊 꾸러미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시집올 때 친정어머니가 몰래 쥐어주었던 옷가락지 한 쌍이 들어있었다. 이것만은 절대 팔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마지막 자존심이자 어머니의 유품이었다. 그러나 소연은 망설임 없이 가락지를 꺼내어 달빛에 비추어 보았다. 영롱한 녹색빛이 그녀의 슬픈 눈동자에 어렸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허나 산 사람의 뜻을 세우는 것이 죽은 물건을 지키는 것보다 중하지 않겠습니까? 소연은 결심을 굳힌 듯 가락지를 품에 안았다. 그리고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남편의 글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비록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나고 손등은 화끈거려 잠을 이룰 수 없었지만 낭랑하게 들려오는 남편의 책 읽는 소리는 그 어떤 음악보다도 아름답게 소연의 가슴을 채웠다. 밤은 깊어가고 눈보라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쳤지만
그 초가집 한 구석에서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등불이 위태롭게, 그러나 끈질기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훗날 조선 팔도를 뒤흔들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될 줄은 그날 밤 아무도 알지 못했다. 동지가 지나고 소환이 다가오자 상월 마을의 추위는 뼈를 깎아내는 듯 더욱 매서워졌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은 날카로운 짐승의 이빨처럼 길게 자라나 있었고, 문풍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윙윙거리며 구슬픈 곡소리를 내었다. 민우가 다시 글공부에 매진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집안의 형편은 바닥을 치고 있었다. 소연이 친정에서 가져온 옷가락지를 팔아 마련한 쌀과 땔감은 이미 동이 난 지 오래였고, 뒤줄을 긁어보아도 손톱 끝에 걸리는 것은 묵은 먼지와 쥐똥뿐이었다. 박박, 바득바득, 소연이 빈 바가지를 뒤주 바닥에 문지르는 소리가 적막한 부엌을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굶주린 배가 쪼그라드는 소리 같기도 하고, 가난이 이 집안의 숨통을 조여오는 소리 같기도 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소연은 한숨을 푹 내쉬며 빈 바가지를 내려놓았다. 부엌 한 구석에는 시어머니 최 씨가 먹다 남긴 누룽지 조각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물에 불려 죽을 쓰면서도 자신의 몫은 남겨두지 않았다. 오로지 방 안에서 글을 읽고 있는 남편과 아랫목에 누워 끙끙 앓는 시어머니의 끼니를 걱정할 뿐이었다. 민우의 방에서는 책장을 넘기는 소리와 가끔씩 터져나오는 헛기침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는 아내가 겪고 있는 처절한 빈곤을 애써 외면하며 오로지 글자만 매달렸다. 그것이 아내의 희생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문에 필요한 것은 끈기만이 아니었다. 종이와 먹, 그리고 밤을 밝힐 기름이 턱없이 부족했다. 민우는 달고 달아 몽당붓이 된 붓을 들고 이미 글씨가 빼곡히 적힌 종이의 여백을 찾아 깨알같이 글을 써 내려갔다. 먹은 물을 너무 많이 타서 희미한 회색빛을 띄었고, 글자는 종이에 스며들지 못하고 겉돌았다. 소연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선비에게 종이와 붓은 무사의 칼과 창과 같은 법인데 내 무능함으로 서방님의 길을 꺾고 있구나. 그녀는 부엌으로 돌아와 부뚜막에 앉아 자신의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칠흑같이 검고 윤기 흐르는 머리카락은 소연이 가진 마지막 자랑이자 양반과 여인의 품위를 지켜주는 유일한 증표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가위를 집어들었다. 차가운 쇠붙이의 감촉이 손끝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져 왔다. 사그락. 가위날이 머리카락을 파고드는 소리는 마치 비단이 찢어지는 비명처럼 들렸다. 소연은 눈을 질끈 감고 단번에 가위질을 했다. 툭 하고 잘려나간 머리카락 뭉치가 치마폭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거울 속에는 댕기머리가 잘려나가 단발이 된 낯선 여인이 퀭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치심과 서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아냈다. 이 머리카락이면 좋은 화선지 10묶음과 진한 먹 한 덩이를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잘린 머리카락을 고이 빗어 삼배 보자기에 쌌다. 시장으로 향하는 소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에게 새 종기를 안겨줄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벅차오르기도 했다. 장터의 가채 장수는 소연의 머리카락을 이리저리 훑어보더니 터무니없는 헐값을 불렀다. 평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을 금액이었지만 소연은 군말 없이 돈을 받아들고 지필묵 가게로 달려갔다. 빳빳한 새 종이와 향긋한 먹냄새를 맡으니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날 밤 민우는 아내가 사온 새 종이와 먹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그리고 아내의 짧아진 머리카락을 보고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부인,
이 머리가 어찌 된 일이오 설마. 민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소연은 애써 밝게 웃으며 댕기로 짧은 머리를 감추려 했다. 날이 더워지면 거추장스러울까봐 조금 다듬었을 뿐입니다. 서방님, 신경 쓰지 마시고 글에만 전념하십시오. 이 종이는 제 머리카락보다 1000배는 더 귀한 글이 담길 곳이니까요. 민우는 아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아내의 희생이 뼈에 사무쳐 그는 그날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대학을 읽고 또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아내의 머리카락인 양소중하고 애절하게 다가왔다. 그러나 시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등잔에 기름이 떨어져 불꽃이 가물거리기 시작했다. 민우가 아쉬운 듯 책을 덮으려 하자 소연이 황급히 방으로 들어와 등잔을 가져갔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기름을 구해오겠습니다. 소연은 빈 기름병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살을 내는 칼바람이 그녀의 얇은 옷자락을 파고들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이 진사댁이었다. 소연은 낮에는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밤에는 이 진사댁의 바느질감을 받아와 삭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솜씨가 워낙 좋아 이 진사댁 안방마님도 그녀의 바느질을 흡족해하며 품삯 대신 기름과 쌀을 조금씩 나누어 주곤 했다.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와 바느질감을 건네주었다. 소연은 그것을 받아들고 대가로 받은 기름병을 품에 꼭 안았다. 차가운 기름병이 천에 데워질 때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발길을 재촉했다. 남편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을 생각에 마음이 급했다. 그러나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그림자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시어머니 최 씨였다. 지팡이를 짚고선 최 씨의 눈초리는 도깨비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밤중에 어딜 쏘다니다 오는 개냐. 최 씨의 고함 소리가 고요한 밤 공기를 찢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 잠시 기름을 얻으러 다녀오는 길입니다. 소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기름병을 내보였지만 최 씨는 막무가내였다. 기름흥, 웃기는 소리 작작 해라. 이 늦은 밤에 젊은 년이 남정네 냄새를 풍기며 돌아다니는데 그게 기름 얻으러 간 것이라고 내 눈은 못 속인다. 내년이 서방 공부한다는 핑계로 밖으로 나돌며 딴짓거리를 하는 게 분명해. 최 씨의 오해는 억측을 넘어 망상에 가까웠다. 가난에 찌들고 병매에 시달리다 보니 의심만 늘어난 탓이었다. 최 씨는 들고 있던 지팡이로 소연의 종아리를 후려쳤다. 쩍쩍 마른 나무가 살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소연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지만 방 안에 있는 남편이 들을까봐 입술을 꽉 깨물고 신음조차 흘리지 않았다. 어머니, 억울합니다. 저는 결코 부정한 짓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소연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최 씨의 매질은 멈추지 않았다. 시끄럽다. 내년이 꼬리를 치고 다니니 집안의 우환이 끊이질 않는 게야. 머리카락은 왜 또 그 모양이냐. 어디서 쥐 뜯어먹은 것처럼 잘라가지고는. 꼴도 보기 싫다. 일라. 최 씨는 며느리의 단발머리를 보고 더욱 화가 난 듯 매질의 강도를 높였다. 소연의 종아리에서는 붉은 피가 배어나와 하얀 버선을 적셨다. 그러나 그녀가 끝까지 손에서 놓지 않은 것은 품에 안은 기름병이었다. 내 몸이 부서져도 남편의 방을 밝힐 이 기름만큼은 지켜야 했다. 한참을 매질하던 최 씨는 숨이 찼는지 씩씩거리며 지팡이를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소연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바닥에 쓰러졌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입안 가득 고였고 온몸이 욱신거려 일어날 수조차 없었다. 한참을 차가운 마당에 엎드려 있던 소연은 간신히 몸을 일으켰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듬고
피 묻은 버선을 흙으로 문질러 감췄다. 그리고 터진 입술을 차가운 눈으로 닦아낸 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미소를 연습했다. 부엌으로 들어가 기름병의 기름을 등잔에 채우고 심지를 돋우자 밝고 따뜻한 불빛이 피어올랐다. 소연은 등잔을 들고 민우의 방문을 열었다. 서방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일감을 주시며 말동무를 해달라 하셔서 늦었습니다. 민우는 책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다. 부인 왔소. 기름을 구해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려. 덕분에 다시 글이 눈에 들어오는구려. 소연은 등잔을 책상 위에 올려놓으며 남편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불빛을 받아 빛나는 남편의 눈동자에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자 방금 전의 고통과 수모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다. 소연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와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이 진사댁에서 받아온 바느질감을 꺼냈다. 종아리의 상처가 불에 댄 듯 화끈거리고 매맞은 어깨가 욱신거려 바늘을 쥔 손이 떨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다. 이 바느질을 끝내야 내일 또 쌀 한 줌과 기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참아야 한다. 서방님이 금이 환영하는 그날까지.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다. 소연은 붉게 충혈된 눈을 비비며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갔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지만 소연의 그림자는 벽에 박힌 듯 흔들림 없이 바느질에 몰두했다. 밤은 깊어가고 새벽 달기 울 때까지 그녀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과 함께 옷감이 스치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그것은 단순한 바느질 소리가 아니라 한 여인이 피와 눈물로 써내려가는 침묵의 기도였다. 민우는 몰랐다. 자신이 밝히고 있는 그 등불이 기름이 아닌 아내의 피와 눈물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자신이 입고 있는 따뜻한 두루마기가 아내가 밤새 추위에 떨며 지어낸 정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아내의 짧아진 머리카락이 자신의 꿈을 위해 바쳐진 재물이라는 것을. 이 모든 사실은 깊은 밤, 잿돌 아래 숨겨진 피 묻은 버섯만이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퉁퉁 부은 다리를 이끌고 일어나 남편의 새순물을 데웠다. 그녀의 얼굴은 전날보다 더욱 창백해졌으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깊고 맑았다. 시어머니 최 씨가 아침부터 밥상은 아직이냐 며 고함을 질렀지만 소연은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은 작고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는 태산도 옮길 만한 강인한 의지가 숨쉬고 있었다. 그렇게 소연은 남편을 위해, 가문을 위해, 그리고 자신의 사랑을 위해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뎌내고 있었다. 부디 제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민우가 떠나는 날 새벽, 마을 어귀의 늙은 느티나무 아래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소연은 남편의 옷깃을 여며주며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손에는 정성스레 싼 괴나리 보찜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밤을 새워 지은 무명 두루마기와 집신 2켤레, 그리고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엽전 꾸러미가 깊숙이 들어 있었다. 민우는 아내가 건넨 묵직한 보찜을 받아 들고는 목이 메어 참아 말을 잇지 못했다. 부인, 이 돈이 다 어디서 났소 설마. 민우의 시선이 아내의 거칠어진 손마디와 짧아진 머리카락에 머물렀다. 소연은 황급히 소매로 손을 감추며 고개를 저었다. 친정에서 조금 융통하고 틈틈이 삭바느질하여 모은 것입니다. 한양길은 1000리라 하였습니다. 주막에서 밥이라도 굶지 마시고 북과 먹이 떨어지거든 아끼지 말고 사십시오. 집안일은 걱정 마시고 오로지 장원 급제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민우는 아내의 두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딱딱해진 손바닥의 감촉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내 하늘의 맹세코. 금이 환영하여 그대의 이 고생을 씻어주지 못한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겠소.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리다. 비장한 맹세와 함께 민우는 뒤를 돌아 성큼성큼 걸어갔다. 안개 속으로 멀어지는 남편의 뒷모습이 점 하나가 되어 사라질 때까지. 소연은 망부석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찬 이슬이 내려와 그녀의 어깨를 적셨지만 뜨거운 눈물은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인 동시에 홀로 남겨진 자가 감당해야 할 거대한 무게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민우가 고개를 넘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자 소연은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서방님, 부디 무탈하십시오. 허공에 흩어지는 그녀의 기도는 바람조차 들어주지 않는 듯 쓸쓸하기만 했다. 남편이 떠나고 난 뒤 마을에는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봄이 왔건만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고 타오르는 태양은 대지를 바싹바싹 말려 죽였다.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쩍쩍 갈라졌고 우물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흙탕물조차 구하기 힘들었다. 흉년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역병까지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씩 시름시름 앓다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고 관에서는 역병이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입구를 봉쇄해버렸다. 초갓집에는 적막과 공포만이 감돌았다. 그리고 그 재앙은 소연의 집이라고 피해가지 않았다. 시어머니 최 씨가 쓰러진 것이다. 아, 목이 탄다. 물 좀 다오.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내뱉는 최 씨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입술은 검게 타들어갔고 눈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다. 집안의 남은 쌀은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소연은 텅 빈 쌀독을 긁다가 손톱이 깨지는 것도 모른 채 절망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약이라도 써야 하는데 약재상은 문을 닫았고 돈도 없었다. 하지만 소연은 포기할 수 없었다. 이대로 시어머니를 돌아가시게 한다면 과거를 보러 간 남편을 무슨 면목으로 대하겠는가. 소연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다. 사람들이 다 파먹어 풀뿌리 하나 남지 않은 앞산을 지나 험하기로 소문난 뒷산 절벽으로 향했다. 가시덤불이 치마를 찢고 종아리를 핥히었지만 소연은 아픔을 느낄 겨를이 없었다. 험준한 바위 틈 사이 사람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한 그곳에 생명을 구할 약초가 있을 것이라는 희미한 믿음 하나로 그녀는 기어올랐다. 발을 헛디디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위태로운 상황에서 소연은 바위 틈에 자라난 칠뿌리와 도라지를 발견했다. 감사합니다. 천지신명님 감사합니다. 그녀는 피가 배어나오는 손으로 흙을 파내어 귀한 뿌리들을 캐냈다. 손톱이 뒤집어지고 손가락 끝이 뭉개졌지만 흙 묻은 약초를 품에 안은 그녀의 얼굴에는 희열이 스쳤다. 산을 내려오는 길. 소연은 허기에 지쳐 몇 번이나 쓰러졌다. 눈앞이 핑 돌고 하늘이 노랗게 변했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기어갔다. 어머니가 기다리신다. 서방님이 돌아오실 곳을 지켜야 한다. 그녀의 정신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오로지 가족을 지키겠다는 집념뿐이었다. 집에 도착한 소연은 곧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캐온 약초를 지식여 즙을 내고 남은 뿌리로는 묽은 죽을 쑤었다.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약입니다. 이걸 드셔야 기운을 차리십니다. 소연은 혼절한 시어머니의 상체를 일으켜 세우고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약물을 흘려 넣었다. 최 씨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려 쓴 약물을 받아 삼켰다. 콜록, 콜록 기침과 함께 약물이 튀어 소연의 얼굴을 적셨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고 시어머니의 입가와 목을 닦아주었다.
밤낮으로 이어진 간호는 처절했다. 소연은 자신의 끼니는커녕 물 한 모금 제대로 마시지 못한 채 오로지 시어머니 살리기에만 매달렸다. 배가 너무 고파 정신이 혼미해질 때면 그녀는 부엌구석에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 씹거나 물로 배를 채웠다. 서방님, 성공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소연은 부뚜막에 기대어 쪽잠을 자면서도 남편의 이름을 불렀다. 사흘째 되던 날 밤, 기적이 일어났다. 사경을 헤매던 최 씨의 열이 조금씩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최 씨가 힘겹게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머리맡에서 졸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앙상하게 마른 며느리의 얼굴은 해골처럼 변해 있었고 옷은 누더기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 흙투성이에 피와 고름이 엉겨붙어 엉망진창이 된 그 손이 최 씨의 눈에 들어왔다. 최 씨는 마른 침을 삼키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머리맡에는 깨끗한 물 한 그릇과 먹다 남은 약초죽이 놓여 있었지만 며느리의 입게는 소나무 껍질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다. 그제야 최 씨는 깨달았다. 지난 며칠간 자신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린 것이 저 가녀린 며느리의 목숨 건 사투였음을. 예, 아가. 초혜 씨의 목소리는 갈라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소연은 그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눈을 번쩍 떴다. 어머니 깨어나셨습니까?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연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이마를 짚어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열이 내렸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행입니다. 소연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을 보며 최 씨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것은 평생 쌓아온 아집과 편견이 무너지는 소리였다. 독하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너 밥은 먹었느냐? 최 씨가 처음으로 며느리의 안위를 물었다. 소연은 당황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예, 저는 배불리 먹었습니다. 걱정 마시고 이거 좀 더 드세요. 소연이 내민죽 그릇을 보며 최 씨는 목이 메어 삼킬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배불리 먹은 사람의 눈이 저리도 퀭할 수는 없었다. 미련한 것. 내가 죽어야 네가 편할 터인데. 최 씨가 고개를 돌리며 중얼거렸다. 소연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다. 어머니, 무슨 당치 않은 말씀을 하십니까? 어머니가 계셔야 서방님이 돌아오셨을 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저도 어머니가 안 계시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진심이었다. 비록 구박은 받았을지언정. 소연에게 시어머니는 남편을 낳아준 분이자 이 집안의 어른이었다. 소연의 진심 어린 말에 최 씨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늙고 병든 노파의 눈물은 며느리의 손등에 떨어져 뜨겁게 번졌다. 그날 밤, 고부, 구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 하나가 허물어졌다. 밖에서는 여전히 흉년의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방 안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시련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식량은 완전히 바닥났고 마을 인심은 더욱 흉흉해졌다. 이웃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문을 걸어 잠갔고 관에서는 구휼미를 풀기는커녕 세금을 독촉했다. 소연은 이제 선택을 해야 했다. 집안에 남은 마지막 재산, 아니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것을 내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과거 보러 갈 때 입으려다 놔두고 간 낡은 도포자락을 꺼냈다. 그리고 그것을 품에 안고 읍내의 전당포로 향했다. 이것만은 팔지 않으려 했는데 소연의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다. 하지만 굶어 죽어가는 시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전당포 주인은 낡은 도포를 멸시하듯 쳐다보며 엽전 몇 푼을 던져주었다. 굴욕적이었지만 소연은 그 돈을 쥐고 쌀가게로 달려갔다. 쌀 한 돼. 그것이 도포와 바꾼 대가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소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는 야속한 하늘이었다. 서방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잘하고 계신 거죠? 서울 한양 땅. 과거 시험장에는 수만 명의 유생들이 모여들고 있을 터였다. 소연은 남편이 그들 사이에서 당당히 붓을 휘두르는 모습을 상상하며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버티는 것뿐이었다. 남편이 돌아올 그날까지 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가정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소연이 치러야 할 전쟁이었다. 그녀는 쌀자루를 품에 안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다시 집을 향해 걸어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까마귀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졌지만 소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제 절정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어 산천은 붉은 단풍으로 물들어가건만 민우가 떠난 지 반년이 지나도록 한양에서는 기별 한 장 날라오지 않았다. 마을 어귀의 당산나무 아래에는 아침부터 까치 대신 흉조인 까마귀 떼가 날아들어 기분 나쁜 울음소리를 내뱉었다. 깍, 깍. 그 소리는 마치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 장송곡처럼 들려 사람들의 마음을 새우산하게 만들었다. 장터에서 돌아온 보찜 장수 최 씨가 주막에 앉아 탁주 한 사발을 들이키며 혀를 찼다. 쯧쯧. 한양 소식 들었소. 이번 과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낙방한 선비들이 한강에 몸을 던지거나 미쳐서 거리를 떠돈다더군. 개중의 강원도에서 올라온 김가성을 가진 선비 하나도 객지에서 병을 얻어 객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이다. 무심코 던진 돌멩이가 개구리를 죽이듯 보찜 장수의 취중 진담은 삽시간에 살을 붙여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다. 아이고, 내 아들아, 내 불쌍한 아들아. 그 소문은 곧장 민우의 집 담장을 넘었다. 시어머니 최 씨는 마당에 퍼질러 앉아 땅을 치며 통곡했다. 그녀는 며느리 소연을 향해 도끼 어린 눈을 부라리며 저주를 퍼부었다. 내년이 서방 잡아먹을 상이라더니 결국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떠나는 날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니만 결국 저승길로 갔단 말이냐. 최 씨는 이성을 잃고 마당에 놓인 장독을 지팡이로 깨부수며 난동을 부렸다. 쨍그랑 깨진 독조각이 사방으로 튀고 안에 담겨있던 묵은 간장이 검붉은 피처럼 바닥을 적셨다. 소연은 묵묵히 깨진 독조각을 주워 담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손끝이 베어 피가 맺혔지만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닙니다. 서방님은 살아계십니다. 제게 하신 약조가 있는데 그리 허무하게 가실 리 없습니다. 소연은 마음속으로 수천 번 부정했지만 흔들리는 눈동자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식은땀에 젖어 깨어나면 텅 빈 옆자리가 묘지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그로부터 사흘 뒤 마을 입구 쪽에서 심상치 않은 소리가 들려왔다. 징징 꽹과랑 둥둥둥 땅을 울리는 북소리와 하늘을 찌를 듯한 꽹과리 소리가 산골 마을에 정적을 산산조각 냈다. 밭을 갈던 농부들이 호미를 던지고 일어섰고 아낙네들은 밥 짓던 주걱을 든 채 밖으로 뛰쳐나왔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호랑이라도 내려온 건가? 아니면 관에서 세금을 거두러 온 게야? 두려움에 질린 사람들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화려한 깃발들이 물결치듯 밀려오고 있었다. 맨 앞에는 청사초롱을 든 하인들이 길을 트고 그 뒤로 위풍당당한 기마대와 관악대가 따르고 있었다. 깃발에는 임금이 하사한 어사유씨라는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어 가을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번쩍였다. 암행거사 출두요. 아니, 저게 뭐야? 장원급제 행차잖아. 마을 훈장 어른이 떨리는 손으로 깃발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그 행렬의 중심. 화려한 안장을 얹은 백마 위에는 짙은 청색 관복을 입고 머리에 어사화를 꽂은 사내가 앉아 있었다. 햇빛을 등지고 있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으나 그 기품과 위엄은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뿜어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저절로 길을 비키며 바닥에 엎드렸다. 사또조차 버선발로 뛰쳐나와 행렬을 맞이하려 허리를 조아렸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과연 어느 집안의 귀한 자제분이 이 누추한 마을에 행차했는지 궁금해하며 눈알만 굴렸다. 백마 위의 사내는 마을 어귀에서 잠시 멈칫하더니 사또가 안내하는 관아 쪽이 아닌 마을 구석진 곳에 있는 쓰러져가는 초가집을 향해 말머리를 돌렸다. 이보시오, 멈추시오. 그곳은 찢어지게 가난한 김선빈의 집이 아니오. 거긴 똥물 튀기는 곳이니 가시면 아니두옵니다. 마을 이장이 황급히 앞을 가로막으려 했으나 호위무사가 눈을 부라리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행렬은 거침없이 좁은 골목을 지나 민우의 집 대문 앞에 멈춰 섰다. 썩어 문드러진 대문짝이 덜컹거리는 그 집 앞. 마당에는 며느리 소연이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놀라 밖을 내다보다가 눈부신 행렬에 압도되어 얼어붙고 말았다. 낡아빠진 삼벗의 헝클어진 머리. 흑투성이 얼굴을 한 소연의 모습은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와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말 위에서 사내가 천천히 내려왔다. 흙바닥에 닿는 가죽신 소리가 소연의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사내는 떨리는 손으로 쓰고 있던 관모를 살짝 고쳤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소연의 눈이 커다랗게 떠졌다. 낯익은 얼굴. 그러나 예전에 초라하고 병색 짙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맑은 눈빛과 강인한 턱선이 돋보이는 그 얼굴. 서방님, 소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힘없이 새어나왔다. 민우였다. 죽었다던 소문의 주인공. 실패했다던 그 남편이 조선팔도 최고의 영예인 장원급제를 하고 임금님이 하사한 어사화를 머리에 꽂은 채 살아서 돌아온 것이다. 민우는 대답 대신 성큼성큼 걸어와 소연의 앞에 섰다. 그리고는 왈칵 눈물을 쏟으며 와락 아내를 끌어안았다. 부인, 내가 왔소. 못난 지아비가 약조를 지키러 돌아왔소. 민우의 목소리는 우렁찼으나 물기에 젖어 있었다. 그는 비단 관복이 흑투성이 아내의 옷에 더러워지는 것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소연은 남편의 품에 안겨서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어 멍하니 있다가 남편의 따뜻한 천과 익숙한 냄새를 맡고서야 참았던 소름이 폭발했다. 흑. 살아계셨군요. 정말 살아계셨군요. 소연은 남편의 가슴을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다. 그녀의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우자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때 방 안에서 시어머니 최 씨가 기어 나왔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누가 왔기에 이리 시끄러워. 눈이 침침한 최 씨는 마당에 가득 찬 사람들과 화려한 깃발을 보고 어리둥절했다. 그러다 며느리를 안고 있는 푸른 관복의 사내를 보고는 눈을 비볐다. 어머니, 민우가 소연을 놓고 최 씨에게 달려가 큰 절을 올렸다. 어머니, 불효자 민우가 장원 급제하여 돌아왔습니다. 최 씨는 귀를 의심했다. 장원 급제 내 아들이 최 씨는 입을 떡 벌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지팡이를 놓쳤다. 민우냐? 내 아들 민우가 맞느냐? 아이고, 이 녀석아 죽은 줄만 알았는데. 최 씨는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의 얼굴을 더듬었다. 어사와 꼬집이 그녀의 거친 손에 닿았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다. 마을은 그야말로 뒤집어졌다. 민우를 무시하고 멸시했던 마을 사람들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소연에게 바느질감을 맡기며 괄시했던 이 진산의 하인들은 벌벌 떨며 뒷걸음질 쳤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은 매서웠다. 마을 사또가 아부를 떨며 다가왔다. 아이고, 장원랑, 날이 이런 경사가 어디 있습니까? 어서 관하로 모셔서 큰 잔치를. 그러나 민우는 손을 들어 사또의 말을 잘랐다. 사또, 잔치는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내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있어. 민우의 목소리에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렸다. 좌중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민우는 소연의 손을 잡고 마당 한가운데로 이끌었다. 소연은 부끄러워 손을 빼려 했지만 민우는 꽉 쥔 손을 놓지 않았다. 그리고는 소연의 소매를 걷어 올렸다. 드러난 팔뚝에는 멍 자국과 화상 흉터, 그리고 뼈만 남은 앙상한 손목이 그대로 드러났다. 민우는 다시 소연의 머리에 씌워진 낡은 두건을 벗겼다. 댕기 머리 대신 흉하게 잘려나간 짧은 단발머리가 햇빛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저게 뭐여, 여자가 머리를 잘라. 민우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보시오, 이 여인의 머리카락이 어디로 갔는지 아시오요. 내가 글을 쓸 종이를 사기 위해 잘려나갔소. 이 여인의 손에 박힌 흉터가 무엇인지 아시오. 내가 밤을 밝힐 기름을 사기 위해 남의 집 일을 하다가 생긴 영광의 상처요. 민우는 품속에서 비단 보자기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가 과거 시험장에서 제출했던 답안지의 사본이 들어 있었다. 임금께서 내 글을 읽고 눈물을 흘리시며 장원을 주셨소. 허나 그 글은 내 먹물로 쓴 것이 아니오. 바로 내 아내의 피와 땀, 그리고 잘려나간 머리카락으로 쓴 것이오. 내 벼슬은 김민우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 내 아내 조소연의 것이오. 민우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마을에 메아리쳤다. 소연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수모와 고통이 남편의 그 한마디에 봄눈 녹듯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다. 최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을 찔렀다. 며느리가 밖으로 나돌았던 것이 바람이 났던 게 아니라 기름값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그 머리카락을 팔아 종이를 샀다고 자신이 병석에 누웠을 때 먹었던 약과 죽이 며느리가 목숨 걸고 구해온 것이라고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최 씨는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무게에 짓눌려 숨조차 쉴 수 없었다. 그녀는 며느리의 앙상한 발을 쳐다보았다. 집신조차 다해져서 발가락이 튀어나온 그 발을 보자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부끄러움이 밀려왔다. 민우는 다시 아내를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조선의 법도와 상식을 깨는 행동을 했다. 천하의 장원 급제자가, 임금의 어사를 받은 그가 초라한 아내 앞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부인, 고맙소. 그리고 미안하오. 내 평생 이 은혜를 갚으며 살겠소. 양반 남자가, 그것도 고관대작이 될 사람이 아내에게 무릎을 꿇다니 사람들은 경악했지만 그 누구도 비웃지 못했다. 그 장면은 그 어떤 의식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어와 소연의 짧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아낙네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그때였다. 넋을 잃고 보고 있던 시어머니 최 씨가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녀의 눈은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지만 발걸음만은 며느리를 향해 있었다. 최 씨의 입술이 달달 떨렸다. 평생 며느리를 종부리듯 했던 그녀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마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털썩 며느리의 발 아래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넘어짐이 아니었다. 뼈저린 참회와 사죄의 엎드림이었다. 아가, 이 못난 늙은이를 용서해다오. 최 씨의 목에서 쉰소리가 터져 나왔다. 천지가 개벽할 일이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사죄를 하다니 이 충격적인 광경에 마을 전체가 숨을 죽였다. 이제 이야기의 끝이. 진정한 화해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최 씨의 무릎이 차가운 흙바닥에 닿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하늘의 이치로 보나 땅의 법도로 보나.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무릎을 꿇는 것은 천륜을 거스르는 병괴라 여겨질 터였다. 그러나 그 자리에 있는 누구도 노파의 행동을 손가락질하지 못했다. 그것은 억지로 쥐어짜낸 굴복이 아니라 진실 앞에서 영혼이 무너져 내리며 토해내는 참회, 찬후유의 몸짓이었기 때문이다. 소연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바닥으로 몸을 던졌다. 어머니 이러시면 아니 도옵니다.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제가 천벌을 받습니다. 소연은 흙투성이가 된 시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시어머니의 구분 등 위로 뚝뚝 떨어져 내렸고 두 여인의 통곡 소리는 가을 하늘 높이 메아리쳐 올라갔다. 최 씨는 며느리의 부축을 뿌리치지 않은 채 떨리는 손으로 소연의 거친 손을 잡고 자신의 볼에 비비며 흐느꼈다. 아니다 아가, 내가 눈뜬 장님이었다. 집안에 살아있는 보살을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귀한 옥을 돌멩이라 구박했구나. 내 죄가 하늘을 찌르니 죽어서도 조상님들을 뵐 면목이 없다. 부디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하지 마라. 평생을 종처럼 부려도 할 말이 없다. 도끼 서려 있던 최 씨의 눈매는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회한으로 가득 찬 늙고 약한 어머니만이 남아 있었다. 곁에 서 있던 민우 역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두 여인을 한꺼번에 껴안았다. 어머니, 부인, 이제 되었습니다. 지난 고생은 오늘을 위한 걸음이었다 생각하고 우리 이제는 웃읍시다. 제발 그만 우십시오. 세 사람의 화해는 닫혀 있던 마을 사람들의 마음마저 활짝 열어젖혔다. 그날 밤 민우의 집 마당에서는 마을 역사상 가장 성대하고 떠들썩한 잔치가 벌어졌다. 사또가 보낸 돼지가 잡히고 이 진사댁에서 보낸 쌀가마니로 지은 밥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했다. 마을 안악들은 소연이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기고 비단으로 지은 고운 옷을 입혀주며 자신들의 지난 냉대를 사과했다. 아이고, 장원랑 부인, 우리가 미쳤지. 사람 볼 줄을 몰랐네. 부디 노여움을 푸시게. 안악들의 호들갑 속에서 새 옷을 입고 나온 소연의 자태는 밤하늘의 달처럼 고고하고 아름다웠다. 짧게 잘린 머리카락조차 흉이 아니라 지조와 절개를 상징하는 훈장처럼 보여 사람들의 경외심을 자아냈다. 민우는 술잔을 높이 들어 아내에게 바쳤고 마을 사람들은 김장원 만세 소연, 아이씨 만세를 외치며 밤이 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했다. 이후 민우는 조정에 나아가 승승장구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는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을 떨쳤는데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피는 그의 눈은 언제나 따뜻했다. 조정의 대신들이 그에게 축첩첩을 드리는 것을 권하거나 명문가 규수와의 혼담을 넌지시 비칠 때마다 민우는 정색하며 거절했다. 내게는 조강지처가 있어. 내가 굶어 죽을 뻔했을 때 자신의 살을 깎아 나를 먹인 여인이며 내 학문은 그 여인의 머리카락과 맞바꾼 것이오. 천하를 준다 해도 내 아내와 바꿀 수는 없어. 민우의 지극한 아내 사랑은 한양장안에 파다하게 퍼져 뭇 사내들의 귀감이 되고 여인들의 부러움을 샀다.
최 씨 또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며느리를 친딸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지난날의 과오를 갚기 위해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하다가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세월이 흘러 소연의 머리카락은 다시 길게 자라 윤기 흐르는 쪽진 머리가 되었고 앙상했던 손에는 세월의 나이테처럼 주름이 잡혔으나 그 기품은 더욱 깊어졌다. 소연은 자식들을 교육할 때 훈계의 말 대신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물건을 꺼내 보이곤 했다. 그것은 민우가 장원 급제하던 날 가져온 소연의 잘린 머리카락으로 만든 붓과 피 묻은 버선, 그리고 최 씨가 며느리에게 사죄하며 흘린 눈물 자국이 배어있는 낡은 저고리였다. 보아라, 너희 아버지가 입신양명한 것은 단순히 글재주가 좋아서가 아니다. 가족을 위해 자신을 태워버린 희생과 잘못을 깨닫고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용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며 훌륭한 인재로 성장했다. 소연의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조선 팔도의 전설이 되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일컬어 어사화를 피워낸 여인이라 칭송했다. 남편의 성공 뒤에는 반드시 어진 아내의 숨은 공로가 있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진리일 것이다. 눈보라 치는 밤, 책을 태우려던 남편을 막아서며 자신의 폐물을 꺼내놓던 그 여인의 작은 손이 결국은 가문을 일으키고 나라의 동량을 만들어낸 것이다. 부귀영화는 뜬구름과 같아 바람 불면 흩어지지만 진심으로 쌓아 올린 덕행과 사랑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세월이 흘러도 마모되지 않는다. 강원도 상월마을, 지금은 터만 남은 그 초가집 자리에는 오늘도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나 옛날 한 여인이 흘렸던 눈물의 향기를 바람결에 전하고 있다 하더라.